가능하면 말을 줄이고 토론자하고 답변자하고 말씀 많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이런 주제들을 선택한 연구자들이 저희 자리로 가셔야 참 하기 어려운 주제들이기도 한데 또 꼭 장흥에서나 한번 챙기가 될 주제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토론을 기자 아까 소개하고 다 그러셨기 때문에 토론자를 지금 세 분을 의향 장흥에서 제 교수님의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5가지 질문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질문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발표 자료집 148쪽입니다. 자료집 148쪽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임진왜란 초기입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지자 나주목사, 고부군수, 부안현감 이분들은 용인전투에 참전한 게 확인이 됐고요. 강진현감, 해남현감, 영안군수 이분은 금산전투에서 참전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 발표문 중에 장흥부사 유희선이 1593년 임진년 다음 해입니다. 2차 진주성 전투 후 유희선은 장흥부사는 처형이 되고 그 후임으로 황새득이 부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592년부터 2차 진주성 전투가 있기 전까지 장흥부사 즉 부사가 이끄는 수군, 읍수군은 어디서 어떤 행적이 있는지 그게 혹시 조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장흥흡영사나 이런 걸 좀 이제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을 때 출발을 1592년 임진왜란 초기로 잡아야 되는데 전혀 장흥부의 활동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오히려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1555년 을묘해변 달랑진에서 장흥부사 한온이 이끄는 전투 일대가 달랑진에 들어가서 전사를 합니다. 오히려 그때의 장흥부사 행적은 부각이 돼서 현재 평택시에서는 한온에 대해서 1696년에 이미 그 정령가 내려서 평택시에서는 이분에 대한 선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장흥부사로 활동했던 곧 장흥에서는 이분 행적이 추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한 장흥이라 했을 때 출발을 어디서 잡을까에 대한 일단 질문을 이렇게 좀 크게 던져보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149쪽 중간입니다. 좀 읽을게요. 발표자님 의견대로 장흥부사 김옥주가 칠전향해전에 출전하지 않았다면 1597년 8월 장흥부사는 장흥 땅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렵의 일기에는 김옥주가 등장하지 않다가 8월 26일 전라우수사가 왔다. 배 격군과 기계가 제대로 갖춰주지 못했으니 놀랄 일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옥주가 장흥부사로 칠전향해전에 출전했고 생존한 김옥주를 전라우수사로 임명을 했고 8월 말 전선을 수습해서 전라우수용으로 복귀했다고 본다면 이게 좀 너무 무리인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 문단 내려가서요. 본문에서 8월 18일 장흥 해령부진에서 경상우수사 배설에게서 인수한 전선을 10척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 김옥주가 한 척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명량해전에 출전한 한대 수는 13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 땅으로 오시기 전에 보성에서의 일기를 추려보면 12일자에 거제현령 안희도 만나고요. 발포만호 소계남도 이순신에게 보고를 하러 들어옵니다. 거제현령과 발포만호는 수사 여러 장수 피난 나온 사람들이 머물러 지내고 있다라고 삼도수군 통제사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특히 발포만호는 칠전향해전에 출전해서 생존한 장수로 여겨집니다. 통제사는 이날 전선 12척을 파악하셨고요. 통제사 이순신이 파악한 12척 안에 전라선은 절대 검토되지 않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명량해전을 하고 있는 전남도가 몇 해 동안 명량해전으로만 학술행사 또는 국제 학술행사를 몇 해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거기에서는 전선 13척의 주인이 누구인지 출석 체크가 한 번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흥 해령진에서 전선을 취합을 하셨으니 혹시 해령진에서 저희가 명량해전에 간 13척의 배를 혹시 이 장흥 해령에서 출석 체크를 해서 13대의
함대의 주인장을 파악하는 것도 나름 장흥이 이렇게 취합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성과라서 감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유이선이 장흥부사로서 이제 처형되기 전에 어떤 활동 사항을 이렇게 이제 문의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혀 자료가 없어서 보지도 않고, 다만 이제 진주성 전투가 이제 1593년 6월 20일에 있었는데, 요 시점에 이제 장흥부사 유이선이 임무가 그쪽에 그 복병장, 그러니까 섬진강 도치진을 지키는 이 복병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분들이 혹시 이제 전라도로 쳐들어올까 봐서 그걸 지키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유이선이가 이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6월 20일 그 전투, 6월 20일부터 이제 열흘 동안 진주성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진주성이 함락되니까, 진주성 함락은 바로 이제 전라도로 침공하는 관문을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문을 이제 저가 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전라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라도로 쳐들어오기 전에 유이선이가 여기 온다 하고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전라도 요 일대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그냥 도망가면서 무지르고 약탈하고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이선이가 책임을 져가지고 이제 체형을 당하는데, 어쨌든 이제 유이선이 장흥부사 시절에 이제 그런 그 앞에 어떤 선소에서 어떻게 활동했다는 기록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김억추가 칠천량회전에 참가했느냐 안 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칠천량회전의 패보가 조정에 전달된 게 7월 22일입니다. 그래서 7월 22일에 딱 전달되니까 그때 대책으로 이제 삼도수문 통제사로 이제 7월 23일자로 임명된 게 바로 이순신이고, 그 날짜에 또 그 충청수사 최고의 후임으로 권준이 임명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3일 더 후에, 이틀 후에 7월 25일자로 전라우수사로 김억추가 임명이 됩니다. 이건 무슨 놈이냐면은 칠천량회전에 만약에 참가했다면은 김억추의 생사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조가 그렇게 이제 임명을 했다는 것은 김억추가 칠천량회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칠천량회전에 참가했던 배흥립이라는 조방장이 죽었다고 이제 보고를 받을 정도로 파악이 전혀 안 됐습니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그 상황을 모르니까 답답하다, 막 이런 표현이 있는데, 김억추가 만약에 참가했다면은 그런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억추는 그때 장흥부사에 보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있었는지, 이제 어쨌든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장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배를 건조하고 수리하는 그런 데 힘을 쏟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아지고 전라우수사로 바로 발령을 받았다 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라도, 그러니까 배설이 이끌고 온 전선 12척, 거기에다가 이제 한 척, 배에서 13척,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여기에 과연 전라선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명량해전 때 참가한 그런 전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기록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난중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순신의 장계입니다. 선조실록에 있는 장계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순신 전라 좌수영 수군 장수들의 이름이 있는 게 딱 거기 세 명밖에 없습니다. 배흥립, 그 다음에 전라우사 김억추, 그 다음에 이제 녹도만호 송여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배흥립은 거기 칠천량회전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나왔고, 별도로 이제 아마 조방장이라는 직책이 있었고 때문에 별도로 배를 한 척 이렇게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억추는 이제 뒤에 참가했고, 그 다음에 녹도만호 송여종도 나중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명 외에는 발포만호 소계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중에 배가 없이 그냥 도망을 해서 만난 거지 배를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경상 우수영 소속 배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 정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혹시 질문했는데 뭐 추가로 얘기하거나 좀 생각이 다르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간단히 해주시면. 짧게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은 해령포에 도착을 하고 나서 다음 날 해령포 만호 민정봉에 전선에서 군량을 마음대로 나눠줘서 이렇게 처벌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미 해령포 만호 민정봉도 이순신이 해령포 진에 왔을 때 전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선도 명량해전에 참여할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맹량해전에 이제 어쨌든 제가 뭐 단적으로 이거 전라선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나오는 게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민정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참가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사실은 김상찬 선생님이 질문을 두 분한테 하려고 되어 있는데 우선 그래도 이광 선생님 거 하는 거 질문 하나 해주시고 다음에 동학 관련해서 총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수입니다. 장흥에서 지금 저희들 제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향토사학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군영구미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편에 들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전남대학교에 근무하셨던 분이 여기서 군영구미는 보성군 군항이다라는 주장을 하셨고 그 이전에도 기존의 선임 연구자들이 거의 다 군영구미는 군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근래 들어서 이제 오늘 토론하신 이수경 박사나 또는 예천에서 이순신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감로 선생이라는 제야연구가에 의해서 또는 자흥의 향토사학자들 모두가 군영구미는 해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장명 박사님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행사가 유수경 박사님의 논문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소신이 군영구미가 군항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해창이라고 보시는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면 혹시 오늘 같은 행사를 보성군에서 주관을 했다면 어떻게 발표를 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사정 얘기입니다. 백사정 얘기는 이제 이수경 박사의 논문에서 백사정은 자흥의 벽사역 쪽의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흥의 향토사 연구하신 분들은 또 약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발표하신 재장님 박사님은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성군 같은 경우는 이순신 마케팅을 오래전부터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약간 뻥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흥군의 이순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그 다음에 그 마케팅으로 인해서 어떻게 관광 자원화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명량해전에 참여했던 우리 제야에서 민초들이 참여를 많이 했을 텐데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현창사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자흥군 관계자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문화원을 통해서 자흥군으로 이 얘기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백사정이라든지 군영구미 위치에 대해서는 이수경 박사의 논문을 참고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그 장흥에서 이 발표를 할 때는 주제 자체가 전체 어떤 수군의 정비 과정을 제가 이제 언급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미시적으로 지역명을 가지고 이걸 제가
밝히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백사적 위치가 어딜까, 그 다음에 근영규 위치가 어딜까 해서 이제 선행 연구 성과를 보니까 이수경 박사의 논문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공감을 했고요. 그걸 보완하는 게 송원일 박사의 논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백사정과 근영금의 위치를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만약 보성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성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성에 가서 뭐하러 그게 진실을 숨기고 쓸데없이 그게 동조를 하겠습니까? 그걸 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승현 박사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아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번 한다면은 참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왜냐면 관심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겁니까? 민초들은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주제를 발표할 때 인물을 다룰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장흥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데 일단 이 수분을 정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재건하는 과정 이게 이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인물 연구는 얼마든지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제가 사실 옛날에 처음에 연구한 게 이수신 파워 인물 연구했거든요. 인물 연구했기 때문에 장흥에 마하스라든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는 다음에 또 별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생략한 겁니다. 그런 어떤 민초들 참전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잘 부각해가지고 이렇게 선양하는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뭐 간략하게만 이렇게 질문 몇 가지 던지고 제 토론문은 150쪽 있는 걸로 가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가면 뭐 장태 장군 이방원도 영웅입니다만은 세 명의 이제 영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소사, 소년장수 최동린, 그리고 섬으로 이제 피신시켰던 소년 뱃사공 윤송도인데요. 최동린의 나이가 몇 살일까? 지금 일본 국민신보에는 13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동학당 토벌대였던 일본 후위보병 19대대 1중대 소속 구순옥기 비옥기치의 종군일지에는 17살로 나옵니다. 저는 17살이 좀 맞아 보이는데요. 17살을 일본 언론인 국민신보가 13살로 바꾼 것은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박 총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거든요. 2018년도에 이대용 작가도 13살 동학대장 최동리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역사는 아무튼 사소한 거지만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살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하나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역사교사로 37년 동안 교직에 있었습니다만은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적지가 4개가 있습니다. 사적지로 지적된 게 하나는 황토연이고요. 또 하나가 우금치, 장석, 장성 황룡천, 장석대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황토연, 황룡천, 우금치는 교과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 본문에도 실려 있고 사진도 나오는데 장흥 석대들 전투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건상 선임 기자님께서도 전 국민에게 알리는 지름길은 교과서에 실리는 거거든요.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려 있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등재하기 위해서는 학계 및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박명수 총장님 고견을 듣고 싶고요. 제가 다음에 이제 못 나오니까 간략하게 이건상 본부장한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해동사에 153쪽입니다. 딸 현생이 안고 온 당시의 영정사진 대신에 지금 제일 오른쪽 사진, 이 사진의 영정사진은 1909년 12월 23일 하얼빈에 도착한 직후 하얼빈 공원에서 의거를 구상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은 1909년 10월 26일 의거 지었던 하얼빈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중국 사람으로 변장하기 위해서 사서 입은 외투 형태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잠깐만요. 예 선생님 저 질문만 던져놓고요. 이건상 선생님한테 하는 질문을 일단 하시고 그때 제가 안 나오니까 어? 그렇습니다. 제가 안 안 나오니까.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정이 바꿔졌거든요. 해동사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영정으로 되돌아와야 된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지금 군청 관계자분이 안 계시고 문화원이 있는 뭐 관계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흥을 상징하는 장보림사에 지금 국보 제44호인 쌍탑이 있잖아요. 이게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똑같은 높이였는데 33년도에 그 덕울군 무너뜨렸고 34년에 그 보수하면서 보륜 숫자를 각각 4개였는데 남탑은 3개, 북탑은 5개. 이런 엉터리 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북보고 장흥을 대신하는데 그래서 주제와는 관계없는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그 장문화원에서 군청에 말씀드렸든지 해서 이 부분 꼭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장흥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지금 비건상 선생님한테 한 거는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박명수 총장님 아까 발표문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있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그 어떤 연유로 어떤 분 두 분을 이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박명수 총장님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장흥 동학농민혁명이 재조명된 것은 박명수 총장님 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가서 보면은 자료들 전시한 자료들이 거의 뭐 승자들의 기록만 전시를 했습니다. 뭐 하나 뭐 거의 다 리미테이션, 복사본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거의 패자들이 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나 조금 처음에 동학농민혁명이 개관을 했을 때도 제가 너무나 허술한 그런 전시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김인태 선생님 아까 계셨습니다만 김기수 선생이 이방원 장군이 이제 뭐 면함 최익현 선생한테 보냈던 그 편지랄지 패자의 기록도 조금 찾아서 이렇게 그 전시를 하고 또 자료에 박명수 총장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자료들을 모사를 해서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조금 전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명실공히 국가사적으로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실망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총장님 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발표할 때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역사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안에서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일본과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전쟁을 현재 진행합니다. 그거는 핵심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죠. 국내 상황은 제가 별도기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본에 가서 4년 동안 공부한 결과 일본의 동학혁명 당시에 일본인들, 일본 정보, 일본 저널리스트, 일본의 정당 총체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동학농민혁명과 연동된 이제 청일전쟁이죠. 그래서 그걸 문명 대 야만의 전쟁이다라고 국민들을 세뇌시켰고 세계 언론을 세뇌시켰습니다. 그게
청산되지 않은 채 현재 일본의 우파들의 역사 인식을 그대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동학농민과 연동된 청일전쟁을 조선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라고 왜곡시켰습니다. 그게 청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동학농민군은 가장 야만적인 존재로 일본 정부 외무성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 일본 군부 대본영을 중심으로 한 저널리즘, 시사신보, 북구자와 육기지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일본 국민들이 사자일체가 돼가지고 철저히 동학농민군을 비도, 혹도, 야만으로 매도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나 동학사상의 내용이나 동학농민군의 전투는 정확하게 기록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일본의 어떤 역사 왜곡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하나의 상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병사가 이 자료를 찾고 나서 3일을 밤낮을 자지 못하고 3일을 일본 교도에 있으면서 번역을 하면서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이 내용, 특히 불태워 죽였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 병사는 왜 남겼을까? 그러니까 이 병사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공개적으로 뭐 항명이나 저항이나 이런 건 못 오고 기록이라도 남겨가지고 자기네 대일본 제국이 얼마나 야만의 나라였고 대일본 제국을 지탱했던 일본군들이 얼마나 야만의 군대였는지를 이것으로는 아마 간접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17세는 거의 사실에 부합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살짜리가 이 병사의 기록에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장수로 지휘관으로 계속 나오는데 13살하고 17살은 굉장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살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대들이 왜 교과서에 나오지 않냐. 동학농민혁명은 아직도 제대로 복권 안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최대 지금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쟁점이 독립운동 유공자로 볼 거냐 말 거냐라는 논쟁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싸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를 떠나가지고 적어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 때의 농민군은 명백하게 항일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훈처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 우리 역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민중운동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도 역사전쟁은 진행되고 있다. 그 역사전쟁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석대들이 교과서에 저는 아직 실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떻게 현창할 거냐, 저는 간단합니다. 답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평생을 다른 건 모르고 동학에 미쳐가지고 그 IMF 때 건너가가지고 돈이 없어서 내 가족이 6개월 동안 식빵과 마요네즈와 오이만 먹고 6개월을 버텼습니다. 미쳤죠? 제가 현재 교수직을 휴직을 하고 그 악전고투를 하면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농민군 후손도 아니고 저희 집안이 천도교 뭐 집안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단군의 후손으로서 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역사 연구자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진실을 접한 순간 이거는 누군가는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 출신 청소년들 중에서 박명수와 같이 동학에 미친놈 몇 놈만 나오면 해결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가보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동학농민혁명 자료 이상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고 마무리할게요. 1894년에 일본에서 간행되던 신문이 동경에서만 간행된 게 한 80종 되고요. 47개 도도 부연에서 간행된 것까지 합하니까 한 250종 되는데 현재 국내에 소개된 신문은 한 20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그 수많은 신문사에서 파견된 현재까지 확인된 특파원 수가 129명입니다. 이들이 다 수집을 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전혀 연구가 안 돼 있죠. 오늘 그 경사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만 미야모토 소이라고 장흥에 온 친구도 편지를 나중에 테라우치 총독이 되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본영의 운수통신장관하고 있었는데 장흥에서 자기 상관이더라고요. 조선에 건너오기 전에 운수통신장관 테라우치한테 편지를 보낸 것도 그 미야모토 소이가 그것도 발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사실은 100주년, 120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제대로 연구 여건이 형성됐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의 해명이 충분히 어느 정도 진척이 될 때 소문도 되는 것이고 유적지의 내용이 교과서에도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연구가 불충분합니다. 충분히 자료가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역사 전쟁은 진행 중이고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기 대해서는 일본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포함한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연구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리고 갑니다. 우리 장흥 출신들 청소년들 중에 좀 키워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키우겠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좀 추가로 질문할 거 없으시죠? 네, 저 청중도 좀 하고 싶은데 이따 끝 부분에 좀 하실 분 저기 확인하고 우리 저 두 분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세 분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두 분 발표자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이제 3주제, 4주제, 5주제 약간 이제 시기가 좀 더 일제강점기에서 동문으로 넘어오는 시기인데 이에 대해서 토론자 두 분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셨습니까. 저 박민영입니다. 우선 그 별지로 제가 나눠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토론문을 늦게 작성하는 제가 아침에 사실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독립기념관에 근무하고 있다가 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의 사연구소에 근무하고 정년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원광대학에 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토론문이 길지 않으니까 좀 아침에 조금 두서없이 작성하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읽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논문은 제목 그대로 그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이르기까지 장흥 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흐름과 그 특징을 살펴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주된 대상은 의병, 천도, 요계열, 그리고 청년의 전남 운동협의회 이 세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독립운동사가 한국 근대사의 근간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그 가치와 효용성으로 보아도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 논문은 무엇보다 일제 침략 순환기에 장흥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큰 틀에서 개관한 최초의 논문이라는 점에서 우선 그 의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홍영기 선생님은 그 호남, 특히 이 광주, 전남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한 30년, 40년 전공한
그 독보적인 그 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점도 꼭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에 대한 천착과 그 독립운동사 전반에 대한 이해, 이 양자가 겸비가 돼야만이 이렇게 개관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선도적 그 연구 성과를 그 바탕으로 그 앞으로 계속 보완 수정 작업을 이제 지속적으로 수행할 때 그 향토사적 의미에서 장흥적 독립운동사가 보편 타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완결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향후 장흥 지역 독립운동사의 그 발전적 연구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사견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게 꼭 뭐 홍영기 선생님에 대한 어떤 견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아무튼 장흥 지역 이 독립운동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 그 호남 의병의 그 두드러진 의병장들인 그 관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영혁 의병장과 한평의 김남일 이 그 두 걸출한 인물 사이에 장흥이라는 그 지역적 공간을 매개할 때 그 혹은 활동상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장흥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 의진 인물이나 어떤 단체나 간에 상호 좀 연계성을 우리가 앞으로 더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그 의견입니다. 두 번째가 제일 궁금한 것은 아까 홍 선생님도 발제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장흥의 3.1운동입니다. 인접한 그 보성, 강진, 영암 등지에서도 그 3.1운동이 비교적 활발했다는 그런 사실에 비춰볼 때 그 장흥에서도 만세 시기가 홍 선생님도 그렇게 의당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 읍면 단위로 장흥에서도 3.1운동이 벌어졌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한 그 김정산의 그 기술에 따르면은 장흥 3.1운동은 천도교계가 주도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김재계와 김재반 그리고 황생주, 황업주 이런 분들은 다 형제가 아니었겠나 짐작이 됩니다. 이분들 모두가 천도교 계열로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장흥 3.1운동 자료 발굴과 연구를 기대합니다. 이거는 아마 그 어떤 그 없는 걸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개연성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천착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거는 굳이 뭐 답변을 안 하셔도 아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제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는 거죠. 그 장흥 청년회, 그 다음에 이제 청년동맹, 그리고 그 남흥 청년동맹, 이런 그 단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전남운동협의회, 이제 특히 이제 전남운동협의회와 이 장흥 지역과의 어떤 관계, 혹은 그 어떤 성격, 주도인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되면은 그 전모가 더 성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깊어가지고 우리 홍 선생님 간략히 답변 해주시죠. 우리 청년 선생님까지 질문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할까요? 지금 저기 문 선생님도 선생님한테 그 부분만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특별히 질의를 할 건 아니고요. 아까 홍 교수님 김정상 선생님 이야기할 때 해동천이라고 하셨는데 장읍의 해당리라고 있습니다. 네, 주소가 해당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정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러 사람과 같이 작업하고 있는 게 해방공간, 그다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자 조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장흥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후에 주도적으로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또 해방 청년단을 만들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취를 좀 찾다 보니까 강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문명열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범학교에 다니다가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고 이제 퇴학을 당하고 고향 유치 오봉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거기가 문시 자작일촌 마을인데 문시 제각에서 또 야학을 하고 일경에 계속 감시를 받으면서 이제 그 일제강점기 말에 그때는 장동이었는데 지금은 장평, 광평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광평리 마을에를 갔는데 광평리 어르신, 한 90 먹은 어르신을 만났어요. 88세로 여기 나와 있는데 당시에 문명열 선생이 그 장동면 인민위원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이제 한 2개월 인공 시절이 있었는데 경찰이 수복하고 물론 이제 산으로 피신을 했고 그 문명열 선생을 따랐던 동네 청년들 10여 명이 이제 학살당하게 됩니다. 경찰한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문명열 선생은 이제 후손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적서를 작성해서 그 국가보훈처에 포상 신청을 했는데 포상 여부는 이제 아직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1934년 전남운동협의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유치면 책임자가 위정관 선생인데 이분도 인공시기의 유치면 인민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볼 때 이게 산에서 생포돼 가지고 집안이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복권이 돼서 1990년대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여기는 지금 그 공부가 길어서 안 실어졌는데 전남운동협의회 이제 장흥 쪽 책임자를 저는 유재성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데 판결문에도 유재성 외 몇 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진의 윤가현을 처음 만난 것도 이제 유재성 선생인데 이분도 해방 후에 그 인민위원회 활동하고 또 미군정 포고령 위반으로 또 수감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도연맹을 강제 가입하게 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장흥보도연맹 사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장흥은 네 군데가 있는데 안양 쪽 수문 앞바다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등량만인데 거기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 가는 길목에서 황수백이라는 그 모퉁이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거기서 사살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진실규명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했는데 거부당해서 그래서 이제 전남운동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이 해방 후에 사이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정배 선생도 이제 전남운동에 참여하신 분인데 이분은 최근 기록을 찾아보니까 1932년도에 그 신문기사가 그 당시 신문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관산초지만 그때는 고국보통학교라고 했는데 거기에 연루돼서 감옥을 산 기록이 나왔고요. 지금 문화원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송포 정노수 선생이 부친인데 이분이 그 신의주까지 가서 병든 이제 고축기에 된 아들을 데리고 오는 한시들이 여러 작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을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 독립운동 기간이나 수용 기간을 따지면 예를 들면 재심을 해서 포상의 품격도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경적들 활동들, 해방 활동까지 발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조하시고 홍선 부단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두 분 토론문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민영 선생님 그 토론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엽 의병장이나 신남일 의병장과 관련된 문제인데 발표에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진 그리고 장영암 지역이 중남부 지역의 어떤 근거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장 지역 출신 의병장이 여기서 활동하지 못하고 타 지역 출신 여기 와서 활동하게 된 어떤 배경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실제 김영엽이라는 의병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근데 김영엽 의병장의 행적을 보면 그 의병 전에 살인 사건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광주 쪽 장성 쪽에 가서 몇 년 동안 숨어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아마 장지역 의병 활동에 약간 제한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남일 의병장 경우에는 사실은 한평의 유생이라고는 하지만 지역 기반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김태원, 김율 형제 의병장이 있는데 김율 의진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주 출신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나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주 지역 출신 의병장인데 나주에서 의병 활동을 하니까 이쪽으로 내려온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결국에 신남일 의병 부대가 강진 이쪽에서 활동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특히 타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분율 같은 걸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이 신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것이 남도 제1의병 부대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삼운동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황생주라는 분은 나중에 그 판결문에 보면 20년대 후반쯤에 무안에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계기가 돼서 무안 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농민운동 쪽하고 연계된 그 암태도 이런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던 그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천도교계 통해서 이렇게 삼륜동을 여기서 시도하는 계획 그리고 실행했다면 제 생각에는 관상이나 대덕 이런 데 면상소에 문서고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과조회를 하려고 면이나 또는 읍사무소에 이렇게 전과조회에 그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그걸 폐기하라고 했지만 폐기하지 않은 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충청도 지역에서 사례로 나온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삼륜동 미소운자 발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사이나 대덕 면사무소의 문서고 이런 데를 빌면 태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태형을 받은 그런 자료들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자료로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김정상 선생이 1961년에 삼륜동 부분을 쓰면서 장삼륜동 부분을 쓰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면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장 지역의 향토사 지금 문충선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전남운동협의회 경우에는 왕제일하고 김정상 선생 관련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광주곡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조공 3차당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도, 강진, 장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인맥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통일조선 구축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지역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통일조선 구축이라는 그런 게 하부로부터의 어떤 상부 조직을 강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드러나서 앞으로 전남동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더 많이 할 여지가 있고 서울 문제 이제 마지막 문충선 선생님 제기한 서울 문제 경우에 제가 지금 들고 온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전남운동협의회 4인방 중에 한 분입니다. 이기용 선생이라고 광주에서 유명한 민주화 인사죠.
이분 책이 2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도 소원 못했습니다. 못된 이유가 뭐냐면 친일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40년대에 그 대화속 이런 데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명단이 들어있거든요. 지금은 DB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요. 심지어 구장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소원이 안 되는 케이스가 2가지가 있는데 친일 여부 문제하고 40년대, 40년 말부터 50년대에 이제 부역 문제죠. 이런 바이 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장흥 지역에도 적어도 전화운동 협의가 80명 이상이 이렇게 체포됐으니까 그분들도 대부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그 목포대학 최성환 선생한테 들었는데 그 도청에 회의할 때 들었거든요. 그 신안 지역의 농민운동 그걸로 포상 신청을 했는데 거의 20명을 받았답니다. 지금 여기 경우에도 사실은 장흥 경우에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년에서 21년 사이에 지금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소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이렇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민감한 문제가 소원 재심 포상 훈경 문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관련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그 포상 훈경을 한번 건드려 버리면 전체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17,000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이제 그 아까 지명오기는 원래 제가 해동철이가 썼던 것은 그 저기 조남현 선생 글에서 그렇게 보고 썼기 때문에 그게 어자인지 오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다음에 이제 2번째 그 호남무장 그 도장, 그러니까 신남의 의병장이 갖고 있다 빼앗긴 그걸 이제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다 지금 그 인형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남의 의병들하고 장흥의 관계, 장흥병대에서 그걸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연유로 이렇게 그 전달받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신남의 의병들하고 장흥의 관계를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장이 아닌가. 근데 그걸 아까 보여드리질 않아서 마지막으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까 홍순석 선생님 그 발제에서 이게 아마 그 자료상의 옥인지 혹은 착차가 약간 뭐냐면 화서 이항로가 1868년에 작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마 자료상의 옥인 것 같아요. 1873년에 문화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그건 아마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요. 또 하나가 그 아까 안중근 말씀이 나오셨길래 처음에 왜 안중근 의사가 여기서 나오는가 좀 의아했는데 들어보니까 진작이 돼요. 왜 안중근 의사가 나왔는지. 제가 안중근 의사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아까 그 사진 이야기가 나왔길래요. 그 돈이학교 시절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 맞습니다. 그건 돈이학교 시절이 아니고요. 그 의사가 10월 22일 도착해가지고 23일 세 분이서 사진을 함께 찍었을 때 그 안중근 의사 사진만 별도로 그렇게 처리해서 단독 사진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돈이학교 시절이라고 해가지고 한간에 떠돌고 있어요. 그거는 돈이학교 시절이 아닙니다. 그건 맹백한 그 오류입니다. 두 가지 사실은 제가. 아니 죄송한데 우리 멀리서 오신 홍수석 선생님의 토론문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고 선생님이 좀 간략히 오늘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아마 기폭제가 돼서 향후 관심사가 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오히려 저 토론자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 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의 개념이 사실 교과서적으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천도교의 다른 명칭 이 정도 수준이고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동학은 서학의 반대 개념으로서 확대될 수 있는 지금의 말로 한다면 한국학이다 이렇게 확대했을 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용어 속에 항일 투쟁을 같이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뭐 국문학과 소속이다 보니까 용어 하나가 범위를 정의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학농민항일 근데 동학농민혁명 이런 단어를 갖고는 아마 박 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을 수 없을 거다. 혁명이라는 건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일적이거나 대외교적인 문제 있을 적에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주제 넘게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라면 싸울 것 같아요, 두 분이. 끝나고 그쪽에서 따로 하시는 장외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이슈화되는 해동사의 기념사업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 5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장외에서 지역사회가 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도 질문하고 말씀 저한테 하는데, 첫 번째 이슈는 장해동사의 기념사업하고는 기념관과 교육관에 지금 사이즈가 3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안중근에 걸맞게 그 규모가 돼 있는지, 그래서 너무 급하게 모든 걸 완성 지으려고 하지 말고 1차 사업을 하고 또 다시 옆에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당부드리고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영정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해동사 안에 들어있는 표준 영정으로 쓰고 있는 그 사진보다는 딸이 가져갔던 안현생 따님이 들고 왔던 그 사진을 쓰는 것이 적절하고요. 그 의미는 23일 안중근 의사 본인이 동지들 3명과 함께, 동지들 2명과 함께 같이 찍은 이게 사실상 영정이었거든요. 본인들이 죽지 않습니까? 의도후에. 그렇기 때문에 찍은 사진이 그게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도내학교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것은 도내학교 교장 사진이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해동사에 그 사진을 도내학교 교장이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장군에서. 그래서 그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연구자들은 그거 아니다고 하니까 빨리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좀 더 이왕에 하고 있는 해동사의 기념 사업을 좀 더 그 안중근에 걸맞게 규모와 사이즈 그다음에 콘텐츠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장흥군에서 그 해동사 안중근 현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안중근이 장흥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라는 그 아주 단초적인 제 반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안중근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서울 명동성당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천이랄지 전주 이런 데는 그럼 하면 안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기념관 만들고 공원 만들고 그래서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좀 단기적인 정치 갈등이라도 지역사회에 다른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장흥의 미래 브랜드를 위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런 것을 좀 제안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첫째는 여러 가지 이런 문화 활동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해오고 있는데 좀 더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종합 기본계획이라든지 문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것이고, 두 번째는 조사가 되거나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진 만큼 어느 완결을 추구는 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좀 홍보도 하고 현장에 설명판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행사를 할 때 보통 예를 들어서 망화대가 새로 확인됐는데 그 옆에다가 좀 의미를 세워서 안내판 하나 세운다 그러면 안내판을 세우고 많은 이제 이런 일회성 행사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말하자면 정선 선생님하고 관련된 어떤 이미지를 살려서
같은 행사를 좀 연계해서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세 번째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례화해서 예를 들면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뭐 자흥의 역사 인물, 1월의 인물 누구 하면 좀 생가터도 가보고 또 시 낭송회도 해보고 이렇게 좀 같은 연계를 했으면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제안으로 담았습니다. 이제 세부 사항은 조금 더 저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것만 여러 교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분한테 제안을 한번 드리랍니다. 장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오셔서 그 사건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장흥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장흥에서만 그렇게 열렬했을까? 또 아까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있는데 장흥에서는 표시가 안 났습니다. 이제 와서 조사하려고 이 사람도 긴 것 같다, 이 사람도 긴 것 같다 했습니다. 왜 장흥이 이런 정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은 장흥은 서남해 일대를 지배했던 도호부였습니다. 당시 옛날에 모든 행정이 중간 나주 목사, 그 다음에 장부사, 각 현령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통신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동학혁명이 크게 일어나서 장흥의 재판소가 맨 군단에서 분산하고 장흥이 맨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가 지금은 1, 2급이 없습니다만은 무궁화 내게 하는 총경이 지배하는 1급지로 해서 오랫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임금 강진 보석 서남해안 일대는 전부 경감이 서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여기가 시대적으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그래서 흔히 장흥을 물림장흥이라고 물림의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부산은 정종 상품들이 옵니다. 대개 종상품들이 많이 왔습니다만 그 부사가 우리 흔히 저 초원에서 살기 때문에 저것밖에 몰라. 이 소리를 안 들으려고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한 곳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얘기를, 지금도 그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일을 보면 전부 요즘 카톡으로도 댓글을 한답니다. 요즘 댓글 사다 장흥 토백이는 전혀 안 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서 군수나 그 표현을 하신다는데 점수를 따기 위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발표하기 전에 어느 분에서든지 그 지역의 습성을 좀 먼저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향토사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교수들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향토사 한다고. 지금은 향토사라는 말 사라지고요. 지역학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역학을 하니까 또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스스로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이게 아니라 또 다른 딴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점점 더 달라지는데 하여튼 애정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많은 주제를 한 것이 참 너무 욕심이 많으시다 정도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돼서 제사 한 번만 더 하고 나게요. 저는 해설사 문병길입니다. 공직생활을 40년 하다가 2년 전에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향토신문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좀 기고를 하는 편입니다. 개창명 교수님 논제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논제 중에서 수군 정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군 정비가 아니고 병선 정비에 좀 관심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2018년 9월 21일 장흥신문에 기고했던 내용 결론 몇 줄만 읽으랍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회주한 경상우수사 배설이 끌고 온 8척 판옥선 전선을 자흥 출신 김세호 조선감 감독자죠. 조선감은 직접 도끼를 이용하여 전함을 정비 개조하였던 그 당시 자흥 도호부 내덕도 해안 현재 해진면 덕산리 땅머리 끝에 산 1-1번지에 표지석을 세우고 그 짧은 기간에 인근 주민들이 파손된 이 전선을 고쳐서 그 고난을 겪었어야 할 텐데 관련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아쉽기만 한다. 혹시 교수님께서 관심 갖고 이 관련된 이 기록을 여기 찾아주시는데 이렇게 협조해 주십사. 저도 이 탐문했던 내용이라든가 고견을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그렇게 남았으면 지금 연구 다 됐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같이들 얘기를 하신다고. 저 이상으로 마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6시가 넘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뵙으러 왔습니다만 이렇게 멀리서 와주신 여러 전문가들, 쌤들하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남으신 여러분들이 장흥과 장흥에 있는 역사 그리고 지역의 그 문화 이 전반을 같이 생각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장흥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오늘 얘기됐던 것 중에 더 깊이 들어갈 일이라든가 추가할 일 같은 거는 추가로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최해준 장흥문화원에게 또 장흥군에 감사드리고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